인천 북항 어시장은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다. 썰물과 함께 들어온 싱싱한 해산물들이 좌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상인들은 제각기 손님들을 부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어시장 위로 쏟아지면서 물고기 비늘이 반짝였다. 그 가운데 구석진 자리에 고등어 좌판이 있었죠. 그곳에서 80살 장필자 할머니가 묵묵히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장필자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을 한결같이 해온 듯 정확하고 빨랐어요. 칼이 지나간 자리마다 반듯하게 갈라지는 고등어배를 보면 그녀의 숙련도를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주름진 손에 묻은 비린내와 소금기는 그녀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는 오래된 은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때가 타빛이 바랬지만 가끔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곤 했습니다. 오늘 고등어 싱싱하네요, 할머니. 단골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장필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죠. 대신 그녀의 눈빛은 진득하게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상인을 넘어선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깊고 강인하며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어시장 반대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필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시장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상인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상태파였다. 인천 북항을 장악한 조직폭력배로 매달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상인들의 돈을 갈취했죠. 아이고 또 왔네. 옆 좌판의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태파의 보스 상태가 앞장서서 걸어왔어요. 42살의 그는 단단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태의 걸음이 멈출 때마다 한 상인이 서둘러 봉투를 내밀었죠. 그럴 때마다 상태의 입가에는 얄미운 미소가 번졌다. 오늘 장사는 잘 되시오? 상태가 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상인은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내밀었죠. 장필자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지만 눈은 상태를 좇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에 이체가 돌았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마치 오래된 전사가 적을 가늠하는 듯한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시장 전체가 숨죽인 채 상태파의 행보를 지켜봤다.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저항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1년 전 보호비를 거부했던 한 청년. 상인이 팔이 부러진 채 발견된 이후로 이곳은 완전한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나서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옆 좌판의 젊은 여성이 속삭였습니다. 장필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등어 비늘을 긁어내는 손놀림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서리가 내린 듯했죠. 마치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반지가 잠시 빛났어요. 상태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태와 그의 부하들이 장필자의 좌판 앞에 도착했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좌판 위로 드리워지자 주변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파시오? 상태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장필자는 말없이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태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상태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장필자의 눈빛에서 뭔가 낯선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인천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어시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소란의 시작을 예고하듯 장필자와 상태의 눈빛이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어시장 공기가 결빙된 듯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어요. 상태는 불편함을 느꼈는지 목을 가다듬었죠. 할머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봅니다. 이 바닥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상태의 말투에는 위협이 묻어났습니다. 장필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칼을 놓은 그녀의 손이 느리게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에 상태의 부하 하나가 경계하듯 앞으로 나섰죠. 오늘 뭐 내실 거 없습니까? 부하가 성급하게 물었습니다. 장필자의 주름진 손이 주머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풀어 동전 몇 개와 지폐 두어 장을 꺼냈습니다. 너무 소액이었죠. 상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장사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상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장필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단단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 음성에 주변 상인들이 놀란 눈빛을 교환했죠. 상태는 주변을 돌아보았어요. 다른 상인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손이 좌판 위로 휙 움직였죠. 손질된 고등어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그만두시는 게 좋겠네요, 할머니. 상태의 목소리는 매서웠습니다. 장필자의 얼굴에 감정의 파도가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결의.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상태의 부하가 좌판을 밀쳤고 나무 상자와 함께 장필자도 넘어졌죠. 할머니. 옆 좌판에 젊은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어요. 다른 사람들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 좌판도 걱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성은 겁에 질린 채 물러났습니다. 어시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어요. 누구도 나서지 못했죠. 단지 눈을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장필자는 천천히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의 손에 상처가 생겼고 물과 피가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털어내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특이한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앵커 모양이 새겨진 투박한 은반지였어요. 상륙 돌격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죠. 그 광경을 지켜본 한 청년이 있었어요. 시장의 끝에서 손님으로 온 듯한 청년이었죠. 조민석. 28살의 그는 인천에서 택시를 모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장필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특이한 반지를 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조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6개월 전 해병대에서 전역한 예비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해병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죠. 특히 상륙 돌격대는 해병대의 상징적인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0살 할머니가 그런 반지를? 저분. 혹시? 조민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장필자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고등어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존엄이 깃들어 있었어요. 넘어졌지만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죠. 상태는 이미 다음 좌판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부하들이 따랐어요. 장필자에게 가한 행동은 다른 상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죠. 시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조민석은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몰래 장필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손에 끼워진 해병대 반지에 초점을 맞추었죠. 그리고 카톡방을 열었어요. 인천 해병대 전우회였습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시는 분? 인천 북항 어시장에서 조폭한테 당하고 계십니다. 손에 해병대 상륙 돌격대 반지를 끼고 계신데 여자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반지를? 조민석은 잠시 망설였다가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조민석은 다시 장필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이미 다시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수십 년간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불꽃이 다시 한번 강하게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조민석은 결심했어요. 오늘 일과가 끝나면 다시 이곳에 와서 할머니를 만나볼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낸 사진이 이미 해병대 전우회 사이에서 폭풍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인천 해병대 전우회 톡방에서는 조민석이 보낸 사진이 무수한 물음표와 느낌표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필자 할머니의 손에 끼워진 해병대 상륙 돌격대 반지가 중심에 있었어요. 여자분이 왜 해병대 반지를 끼고 계신 거지? 가족 중에 해병대 출신이 있나? 아니, 저 반지는 함부로 끼는 게 아니잖아.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메시지가 채팅방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잠깐, 그 반지 모양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춘호 61살의 인천 해병대 전우회장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확대해 보다가 갑자기 숨을 들이켰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박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춘호는 서둘러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 쌓인 표지를 열자 낡은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해병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침내 그가 찾던 사진을 발견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해병들 사이에 한 여성이 서 있었죠. 강렬한 눈빛의 그녀는 간호병과 복장이었지만 특이하게도 작전 보좌관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성의 손을 가리켰어요. 그녀도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장필자 중사, 해병대 제사기생, 베트남 파병 중, 1972년. 세상에. 박춘호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장필자 중사님. 살아계셨구나. 박춘호는 곧바로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후의 임원들에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인지 감동인지 아니면 오래된 부채감인지 모를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편 어시장에서는 장필자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민석은 시장 한편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톡방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3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쌓여 있었죠. 그는 당황했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조민석이 메시지를 훑어보다가 박춘호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긴급 공지. 오늘 오후 7시 전후의 사무실 긴급 소집. 사진 속 인물은 장필자 중사님. 베트남 파병 해병대 사기생 출신으로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전투 참여자 중 한 분이시다. 사진 속 반지는 본인 것이 맞다. 더 이상의 설명은 직접 하겠다. 모두 참석 바람. 조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다시 장필자를 바라보았어요. 80살 노인의 모습 뒤에 감춰진 역사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오늘 전후의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어시장은 평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역사의 바퀴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필자는 그저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만들어낸 파문은 이미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인천 해병대 전후의 사무실은 전례 없이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래 참석 인원이 10명 남짓이었던 지역 모임에 무려 5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어요. 노장부터 갓 전역한 젊은이까지 모두가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춘호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죠. 오늘 우리 중에 조민석 후임이 무척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박춘호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해병대 역사에서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빔 프로젝터로 낡은 사진들이 스크린에 투영되었어요. 이분은 장필자 중사님이십니다. 해병대 사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해병대원이었죠. 회원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기생은 공식적으로는 해병대 간호병거였지만 실제로는 전투작전 보좌관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장필자 중사님은 베트남전에서 정보 분석과 작전 계획에 참여하셨고 위험한 상황에서 전우들을 구하기도 하셨죠. 박춘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분은 해병대 사기생 제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지금 인천 북항 어시장에서 고등어 좌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후임이 그분이 조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어요. 노장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젊은 해병들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러분, 박춘호의 음성이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해병입니다. 해병은 해병을 버리지 않습니다. 전우는 전우를 지킵니다. 조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우 회장님,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박춘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어요. 우선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 해병대 전후회에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그날 밤 인천 해병대 전후회 사무실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장필자의 이야기는 이미 전국 해병대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인천 해병대 전후회 사무실에서 있었던 모임 이후 장필자에 관한 소식이 해병대 전후회 SNS를 타고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지역 전후회 회장들이 속속 연락을 취해왔어요. 박춘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벌써 경기도,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 심지어 제주도 전후회에서도 소식을 들었다고 하네요. 박춘호는 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후회 사무실의 화이트보드에는 행동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최우선 과제는 장필자의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민석과 2명의 젊은 전후회원이 어시장 정찰조로 선발됐죠. 정찰은 비밀리에 진행하세요. 장필자 중사님께 접근하지 말고 조폭 상태파의 동향만 파악하는 겁니다. 박춘호가 지시했어요.
정찰조가 출발한 후 박춘호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아끼는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해병대 사기생 관련 문서를 펼쳤습니다. 장필자 중사. 어디 있지? 그는 낡은 명부를 뒤적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찾던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장필자 해병대 제사기 1952년 입대 1975년 제대. 베트남 파병 중 공로로 무공훈장 수여.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보좌관 임무 수행 중 적진 침투 정보 수집 성공. 전후 5명 구출. 박춘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중사님,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같은 시간 인천 북항 어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조민석과 정찰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특히 상태파 조직원들의 동선에 주목했죠. 저 녀석들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순찰하듯 상인들을 돌고 11시쯤 보호비를 걷는군요. 조민석이 메모했습니다. 그럼 정오쯤 철수하나 봐요. 그 후에는 보이지 않네요. 다른 정찰대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시장 구조, 출입구, 상태파 조직원 수와 무장 여부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마치 군사작전을 준비하듯이요. 전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정찰조는 수집한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박춘호와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상태파는 약 20명 정도가 어시장 일대에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야구방망이를 차에 싣고 다니는 걸 봤어요. 조민석이 설명했습니다. 박춘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야. 그는 전국 해병대 전후회장들과의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화면 속에는 10명이 넘는 전후회장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전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박춘호가 입을 열었어요. 장필자 중사님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부산 전후회장이 곧바로 답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돕는 게 당연하죠. 광주 전후회장도 동의했어요. 해병이 해병을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장필자 중사님 같은 분을요. 박춘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전후회 직결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사흘 후 인천 북항 어시장에서 만납시다. 화면 속 모든 전후회장들이 동의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춘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인천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면 되겠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필자는 평소와 같이 어시장에 나와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소용돌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해오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조민석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입구 쪽에서 낯선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상태였습니다. 벌써 왔네. 조민석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상태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상태는 몇몇 부하들과 함께 시장을 천천히 돌았어요. 그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낀 듯 주변을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장필자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장사 잘 되십니까? 상태가 거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장필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욱 강렬했어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전사의 눈빛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저 그렇네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태는 그녀의 눈빛에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제는 조금 과했습니다. 다쳤다면 미안하게 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장필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반지가 다시 한번 햇빛에 반짝였어요. 상태는 그 반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그 반지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내 것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장필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상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조민석은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시장을 나서는 상태의 차를 따라가 보니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조민석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후의 단체방에 올렸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조폭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박춘호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우리도 움직입니다. 전국 해병대 전후의 집결 명령 발동. 사흘 후가 아니라 내일 모입니다. 전국 해병대 전후의 SNS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박춘호가 내린 해병대 집결 명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어요. 해병 출신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긴급 소집령이었죠.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전후가 위험에 처했을 때만 발동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해병대 인천 집결 명령. 장소 인천 북항 어시장. 시간 내일 오전 5시. 작전명 전후 수호. 간결한 메시지였지만 모든 해병대 출신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이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모는 강준호는 핸드폰을 보자마자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울산 현대중공업 용접부에서 일하는 김영철은 작업을 마치자마자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못 나온다. 해병대 소집령이 떨어졌어. 부산의 한 대학 해병 동아리방에서는 재학생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선배님들, 내일 수업 빠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현역 해병대 내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항 해병대 부대에서 휴가 중이던 김상우 하사는 동기들에게 연락했어요. 너희들 내일 인천 갈 수 있냐? 중요한 일이야. 해병대 전후의 사무실에서는 박춘호와 임원들이 밤을 새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집결 장소, 시간, 동선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참가 의사를 밝힌 인원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총무가 보고했어요. 박춘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명이라고?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해병대 사기생 장필자 중사님이라는 이름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해병 선배들이 적극적이에요. 총무가 설명했죠. 박춘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전후 구하기를 넘어선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해병대 역사의 산증인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편 상태파 본부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태는 불안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바라보았어요. 해병대 전후회가 뭔지 알아봤나? 상태가 물었습니다. 한 부하가 앞으로 나섰어요. 예, 알아봤습니다. 해병대 전후회는 전역한 해병들의 모임인데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상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만 명? 그리고 부하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이 내일 인천에 모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때문에. 상태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80살 할머니가 뭐가 중요해서 그들이 몰려온다는 거야? 할머니가 과거 해병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이라고. 부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상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의 눈빛이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 이해가 됐죠. 그 눈빛은 전장을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몇 명이나 온다는 거야? 상태가 물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백 명에서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상태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이 어시장을 장악한 지 5년. 그동안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다른 조직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해병대가 온다고?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상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인원 소집해. 아는 형님들한테도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해.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인천의 밤하늘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죠. 그날 밤 전국 각지에서는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전세버스가 예약되었고 해병대 전역자들은 오래된 군장을 꺼내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빛바랜 붉은 명찰을 다시 달고 낡은 군화를 닦았죠. 한때 운동장을 울리던 구령 소리가 각자의 가슴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인천경찰서에서도 이 소식을 접했어요. 강력계 형사 윤태원은 동료들과 이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전후회가 내일 어시장에 온다고? 한 형사가 의아해했어요. 윤태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도 해병대 출신이었죠.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그럼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집단 충돌 예방 차원에서라도. 윤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가야지.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내가 결정할게.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장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마치 오래전 훈련소에서 행진하던 그 시절처럼. 다음 날 새벽, 인천 북항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이른 시간부터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버스, 승용차, 오토바이까지. 붉은 명찰이 달린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결연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전우애와 사명감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어시장 건너편 카페에서 조민석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오시는구나. 모두 다. 새벽빛이 인천 북항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시장 주변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쪽에서는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상태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붉은 명찰을 단 해병대 전우회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상태는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부하가 다가와 보고했죠. 보스, 지금까지 온 해병들이 5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고 있어요. 상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어요. 형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해병대가 정말 오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널 돕겠다. 우리 조직원 50명을 보낼게. 하지만 상태야, 이번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 통화를 마친 상태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은 조심해야 한다. 해병대라는 놈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무기는 절대 꺼내지 마. 경찰이 개입할 빌미를 주지 말자. 상태의 지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편 어시장 입구에서는 박춘호가 도착하는 전우회원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장필자 중사님을 보호하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겁니다. 절대 먼저 충돌을 일으키지 마세요. 베테랑 해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해병들은 조금 들떠 있었지만 선배들의 진중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때 어시장 한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장필자가 평소처럼 좌판을 준비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주변에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는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모여든 해병들에게 향했어요. 박춘호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장필자 중사님. 기억하십니까? 저는 박춘호입니다. 베트남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장필자의 눈이 커졌어요. 수십 년 동안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이름이 되살아났어요. 춘호. 박춘호 병장?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중사님. 제가 박춘호입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장필자의 시선이 그의 뒤에 늘어선 해병들에게 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전우들입니다. 중사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박춘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장필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동,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결의 같은 것.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하지만 난 도움을 청한 적이 없어.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전우는 전우를 돕는 법입니다. 해병은 해병을 버리지 않습니다. 박춘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상태가 부하들을 이끌고 어시장으로 들어섰어요.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위협적인 표정으로 해병들을 노려보았죠. 두 집단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어시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상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상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모인 겁니까? 박춘호도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장필자 중사님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상태의 얼굴에 조소가 번졌습니다. 중사님? 저 할머니가? 웃기지 마세요. 이 시장은 우리 구역입니다. 여러분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박춘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장필자 중사님은 해병대 사기생 출신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선배님이세요. 상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괴롭혔던 할머니가 그런 인물이었다니. 그러나 곧 그는 태도를 바꿨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이 시장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때 어시장 뒤편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버스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더 많은 해병들이 내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현역 해병대 제복을 입은 이들도 있었죠. 조민석이 박춘호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휴가 나온 현역들도 왔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은 넘은 것 같아요. 해병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자 상태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어시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차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선두에는 윤태원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임을 알리는 붉은 명찰을 달고 있었죠. 상황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윤태원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태는 안도했어요. 다행히 경찰이 왔군요. 이 사람들이 우리 시장 질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태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병대 전우회가 장필자 중사님을 보호하기 위해 모인 것뿐입니다. 불법 행위는 보이지 않네요. 상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당신도? 윤태원은 자신의 명찰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해병입니다. 그리고 경찰로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조사해야 할 대상은 당신들입니다. 어시장 상인들에게 불법 보호비를 갈취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 있어요. 상태는 처음으로 절망을 느꼈습니다. 해병대, 경찰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부하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도 이미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한 부하가 속삭였습니다. 상태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인천 북항 어시장을 감쌌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어시장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치 이날의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빛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죠. 해병대 전우회원들의 붉은 명찰이었습니다. 전세버스는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수는 2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해병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회사원, 교사, 공장 노동자, 대학생, 자영업자.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들 모두가 한 가지 정체성으로 돌아왔죠. 바로 해병이었습니다. 필승. 누군가 외치자 1000여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응답했어요. 필승. 그 우렁찬 함성에 어시장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어요. 수많은 해병들이 질서정연하게 열을 맞춰 어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태는 그 광경을 보며 몸을 떨었어요.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여 명의 조직원들이 1000명이 넘는 해병들 앞에서 초라해 보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병들의 눈빛, 태도, 그리고 그들이 내뿜는 강인한 기운이 상태파를 압도했어요. 보스, 어떡할까요?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5년간 장악했던 시장의 권력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죠. 해병대 선두에는 박춘호가 걸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장필자가 서 있었어요. 장필자는 더 이상 80살 고등어 좌판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십 년 전 베트남 전장에서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죠. 그녀의 오른손에는 상륙 돌격대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의 목소리가 어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부터 이 시장은 해병대의 보호 아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불법 보호비 갈취는 없을 것이며 상인들은 평화롭게 장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상태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윤태원 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법적 근거라면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당신들은 폭력 조직으로 상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진술을 확보했어요. 상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경찰이 할 일이지 해병대가 왜 나서는 겁니까? 이때 장 필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어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내가 답하겠소. 장 필자의 목소리는 나이를 거스르는 강인함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병이요. 해병은 국가가 위험할 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불의가 있을 때도 싸우는 법이요.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해병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특히 고령의 해병들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장 필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난 5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살아왔소. 내 고향이고 내 삶의 터전이요. 당신들이 와서 괴롭히기 전까지 이곳은 평화로웠소. 나는 그 평화를 되찾고 싶을 뿐이요. 상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군 지휘관의 그것과 같았어요. 권위와 경험 그리고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인천 북항 어시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상태의 부하 중 한 명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보스. 큰일 났습니다. 울산에서 온 해병들이 우리 본부를 습격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상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박춘호가 미소 지었어요. 아, 그건 울산 중공업 해병대 친구들이겠군요. 그들이 오늘 특별 작전을 맡았거든요. 울산에서 온 중공업 노동자 출신 해병들 50여 명이 별도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태파 본부를 습격해 사무실을 장악한 상태였어요. 용접공 출신 김영철이 이끄는 그들은 상태파의 장부와 불법 거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보스 어떡하죠? 장부가. 모든 증거가.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태의 얼굴에 비로소 패배감이 스쳤어요. 그는 자신의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어요. 외진 곳에 숨어있던 상태파의 조직원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조직원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해병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가 소리쳤습니다. 조민석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어요. 해병대 격투기 훈련이 몸에 밴 그는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단숨에 조직원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해병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예의예요. 조민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저항을 시도했지만 해병들의 압도적인 숫자와 훈련된 움직임 앞에 그들은 무력했어요. 몇몇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어시장 주변은 해병들로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상태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윤태원 형사와 그의 동료들이 상태와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태파 조직원들 전원 체포합니다. 불법 보호비 갈취, 폭력 행사, 협박 등의 혐의로요. 상태는 마지막으로 장필자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공포, 후회,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존경심까지.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온 해병들이 상태파 본부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들고 돌아왔어요. 장부, 협박 영상, 불법 무기까지. 모든 증거가 경찰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 울산 해병들은 일을 제대로 합니다. 김영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상태파 본부는 이제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상태파의 5년 지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해병대의 압도적인 힘 앞에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상인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랜 공포로부터 해방된 순간이었죠. 장필자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전후의 소속감. 그녀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중사님,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박춘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장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구호가 떠올랐어요. 필승. 그녀가 외쳤습니다. 필승. 수천 명의 해병이 하나의 목소리로 응답했어요. 그 함성이 인천 북항을 넘어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지금 어시장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시장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조폭들의 압제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장필자 할머니는 자신의 좌판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 주위로 해병들과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한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할머니가 이런 분이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필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 끼워진 상륙 돌격대 반지가 석양에 반짝였어요. 어시장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태파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어요. 몇몇은 해병들에게 항복했고 일부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상태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택시기사 해병들이 모든 도로를 봉쇄한 상태였어요. 어디로 도망치려고 하십니까? 조민석이 상태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상태의 얼굴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서서히 차에서 내렸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윤태원 형사가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5년간의 불법행위 모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어시장으로 돌아온 조민석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태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본부에서도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인근 시장에서도 그들이 물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환호성이 어시장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오랜 억압에서의 해방이었어요. 박춘호가 장필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장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마침내. 그때였습니다. 어시장 입구 쪽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십 대의 전세버스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명찰을 단 새로운 해병들이 속속 하차하고 있었죠.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이루며 어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전 해병대 전후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부산 해병대 전후에 도착.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광주 해병대 전후에, 대구 해병대 전후에, 제주 해병대 전후에. 각 지역의 해병들이 순서대로 입장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장부터 젊은이까지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있었죠. 모두가 붉은 명찰과 해병 표식을 달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해병들의 행렬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강물 같았어요. 저들은 누구지? 한 상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전우들입니다. 박춘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전국에서 소집 명령을 받고 달려온 해병들이죠. 장필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해병들이 자신을 위해 모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어시장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상인들이 음식과 술을 내놓았고 해병들은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를 띄웠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장필자는 조용히 자신의 좌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중사님, 괜찮으십니까? 박춘호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저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구나. 장필자가 말했어요. 50년간 난 그저 고등어를 파는 할머니였을 뿐인데 중사님은 언제나 해병이셨습니다. 박춘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베트남에서 중사님이 우리 5명을 구해주셨던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중사님은 단독으로 적진에 침투해 우리를 구출하셨죠. 그때 보여주신 용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해병들에게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필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어시장은 전례 없는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인천 시민들도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왔어요. 해병대가 조폭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어시장 입구에 또 다른 방문객들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과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인천시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죠.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어시장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해병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시장과 사령관은 장필자의 좌판 앞에 도착했습니다. 장필자 어르신. 인천시장이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어요. 어제 일어난 일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아침 내내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시장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감동이 묻어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불의가 우리 인천에서 5년간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해병대 전우회가 보여준 용기와 단결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장필자에게 깊이 경례했습니다. 장필자 중사님, 해병대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장필자는 놀란 표정으로 사령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당연합니다. 사령관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해병대 역사에서 중사님 같은 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우리는 여성 해병의 공로를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에서 중사님께서 보여주신 용맹함은 제대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역사입니다. 사령관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빛나는 훈장이 있었습니다. 이 훈장은 오래전에 중사님께 수여되었어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국가와 해병대를 대표하여 이 명예로운 훈장을 드립니다. 장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난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해병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령관이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해병대의 정신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전우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 인천시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와 해병대의 단결력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장필자 중사 기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어시장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도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해병들과 상인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장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창한 기념사업보다 상인들의 안전과 권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축제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어요. 해병대 사령관과 인천시장은 공식 일정을 마치고 떠났지만 그들의 방문은 장필자와 해병대 전우회의 행동에 공식적인 인정과 존경을 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병들은 하나둘씩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내일부터 다시 택시기사, 회사원, 노동자, 학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그들은 진정한 해병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살렸습니다. 장필자는 바닷가로 걸어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5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났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큰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춘호가 그녀 옆에 다가섰어요. 중사님,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난 계속 여기서 고등어를 팔 생각이야. 장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살 것 같아. 어떻게요? 박춘호가 물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숨어 살아왔지만 오늘 나는 해병으로서 다시 태어났어. 장필자는 천천히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든의 나이가 무색하게 힘차고 당당했어요. 좌판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의 고등어를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여기서 장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고등어 장수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해병대 영웅이 된 것이죠. 어시장이 조용해질 무렵 장필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륙 돌격대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필승. 그 한마디에는 50년의 세월과 한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깃발 아래 그들은 다시 모였고 해병 정신으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나아가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불의에 맞서 일어선 한 노병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모인 수천 명 해병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해병은 해병을 버리지 않는다. 필승.